이 이야기는 한국 서울의 한 아파트를 배경으로 각색되었습니다. 부엌 창문을 뚫고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공중에 떠다니는 작은 먼지 입자들을 비추던 그 장면이 기억납니다. 그날은 너무나 눈부셨지만 제 가슴속에 맺혀있는 암울한 진실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모닝커피는 쓴맛이 났고 그것은 제가 원두를 잘못 내려서가 아니었습니다. 제 맞은편에는 아내 지영이 조간신문을 보고 있었고 그녀는 마치 아무 것에도 집중할 수 없다는 듯 건성으로 숟가락으로 둥글레 차를 휘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그녀의 딸이자 저의 의붓딸인 수진이 마치 스마트폰과 신체가 연결이라도 된 것처럼 조용히 타자를 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잔잔한 기복과 느리고 예측 가능한 일상으로 채워진 5년이었죠. 그 첫 순간들에는 임박한 재앙을 알리는 신호가 전혀 없었지만 균열은 존재했습니다.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는 작은 틈들이었죠. 지영과 저는 예전에는 따뜻하고 조용한 아침을 공유하며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TV에 나온 바보 같은 이야기로 농담을 주고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남은 건 몇 마디의 웅얼거림, 공과금 고지서나 일정에 대한 건성인 대답, 그리고 그날 식탁을 거의 다 차지해버린 뚜렷한 긴장감뿐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을 때 방 안의 미묘한 공기 변화가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임을 알려주었습니다. 지영은 신문을 접어 너무나 깔끔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마치 숨겨진 용기를 끌어모으려는 듯 신문 모서리를 꽉 쥐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위장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근 몇 주간은 정말 이상했습니다. 저는 스트레스 때문일 거라고, 그녀가 단지 피곤하거나 과로했을 거라고, 아니면 내가 뭔가 잘못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저는 그 어떤 시나리오라도 환영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두려움은 최악의 상황이 닥쳤음을 고집스럽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휴대폰 때문이었죠. 재앙의 첫 번째 신호는 그녀가 침대에서도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기기는 항상 잠겨 있었고 알림은 숨겨져 있었으며 제가 방에 들어올 때면 그녀는 마치 제가 그녀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침입자라도 되는 양 화면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 몇 달간의 시간은 저를 의심으로 가득 찬 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제 편집증을 무시하려 했지만 의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된 어느 주중 저녁, 저는 흥신소에 의뢰했습니다. 수진이의 대학 등록금 펀드에 넣을 수도 있었을 300만 원이라는 거금을 썼지만 절박함이 이겼습니다. 저는 진실이 필요했고 곧 알게 된 진실은 지영이 전 남편 태훈과 연락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학대, 술주정, 분노, 경찰차 사이렌, 접근 금지 명령 등으로 그녀의 삶을 거의 파탄냈던 그 남자와 말입니다. 그녀가 저 대신 선택한 사람은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녀는 그 사실을 숨겼고 제가 그녀가 그와 잤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그녀가 마침내 작은 폭탄을 터뜨리기로 결심한 순간이 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신문을 접고 입술을 굳게 다물더니 마침내 말했습니다. 민준 씨.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태연한 척하려 했지만 턱의 긴장이 그녀의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제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저는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며 늘 그래왔던 차분한 남편인 척했습니다.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고 도자기가 식탁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잠시 기다렸다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여보, 말해봐. 듣고 있어. 제 목소리는 뱃속의 폭풍을 감춘 채 차분하고 중립적이었습니다. 수진이는 휴대폰에서 눈을 들어 지영과 저를 번갈아 보더니 다시 내려다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냉소적이었습니다. 반사적인 비웃음이 얼굴에서 좀처럼 떠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지영에게 집중했습니다. 그녀는 숨을 한 번 더 들이쉬었습니다. 나 한 달 동안 집을 좀 떠나 있을 거야.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고요한 연못에 던져진 날카로운 돌처럼 방 안의 침묵 위로 떨어졌습니다.
저는 침묵을 지키며 놀란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한 달이라니 친구 집으로 가는 가벼운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중요한 고백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가 계속 말하게 두었습니다. 내 말은 그녀는 주저했습니다. 나 전 남편인 태훈 씨랑 지낼 거야. 이번 달이 그 사람 생일이거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떨리고 있었지만 시선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싶어. 그리고 미리 말하는 거니까 이건 사실 바람 피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 그 논리는 정말 터무니없어서 저는 거의 웃음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미리 말하니까 바람이 아니라니. 불신의 파도가 밀려왔지만 저는 겉으로 평온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어떤 반응을? 아마도 허락이나 아니면 그녀가 저를 공격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폭발을 기대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런 빌미를 주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저는 무뚝뚝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저의 무반응에 잠시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녀가 말다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괴롭히던 직설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정확히 뭘 하려는 건데, 지영? 그 사람의 요리사, 가정부, 그리고 애인 노릇까지 다 하겠다는 거야? 그게 계획이야? 제 말투에 어두운 빈정거림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고용할 돈이 떨어졌나 보지? 그녀의 얼굴이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말 조심해, 민준 씨. 날 그런 여자 취급하지 마. 더러운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아내가 남편 곁에 있어주는 것처럼 그냥 그 사람 곁에 있어줄 뿐이야. 그녀는 턱을 치켜들며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입안이 바싹 마르는 것 같았지만 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한텐 이미 남편이 있잖아. 우리가 나누었던 서약을 상기시키며 말했죠.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평범해 보이지만 방어적인 제스처였습니다. 당신한테 말했으니까 바람 피우는 게 아니야. 그녀는 우겼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으니까 배신으로 칠 수 없어. 당신한테 대놓고 말하는데 몰래 만난다고 비난할 수는 없잖아.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표정을 관리하려 애썼습니다. 수진이가 제 머리 옆통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져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 긴장감을 즐기기라도 하듯 말입니다. 물론 그녀는 항상 저를 싫어했고 친아빠인 태훈을 편애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녀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녀가 뱉은 다음 말은 그녀가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공범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엄마도 엄마만의 필요와 욕구가 있는 거야. 수진이 10대 특유의 경멸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아저씨가 좀 뭐랄까 재미있는 사람이 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녀는 눈을 굴렸습니다. 엄마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자유가 있어요. 아저씨가 엄마를 소유한 건 아니잖아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수진아. 제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지영이와 나 사이의 일이야. 우리 결혼 생활 문제라고. 그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나도 관련된 일이에요. 아저씨가 좋아하든 말든 내가 아빠를 보고 싶거나 엄마가 전 남편을 보고 싶어 하는 건 아저씨가 상관할 바 아니에요. 그리고 엄마가 공개적으로 말했으니 확실히 바람은 아니죠. 수진이의 표정을 훑어보니 그곳엔 독선적인 도전이 가득했습니다. 그랬군요. 저는 그녀가 단순히 엄마를 지지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그녀가 지영이 태훈과 다시 연결되도록 뒤에서 조종한 주모자일지도 모릅니다. 흥신소 사진에는 수진이도 그 만남에 몇 번 동석한 것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은 문제였습니다. 저는 여전히 침착함을 가장한 채 손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설 자리가 없군. 두 사람이 이 계획에 동의했다면 내가 방해하진 않겠어. 하지만 지영, 당신이 전 남편이랑 놀러 한 달 동안 떠날 거라면 나도 내 조건이 있어. 지영은 팔짱을 꼈고 얼굴에는 여전히 짜증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건?
나한테 도덕 강의라도 하려는 건 아니겠지, 민준 씨. 당신은 내 아빠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교는 안 해. 다만 당신이 없는 이 30일 동안 우리가 법적으로 별거 상태라는 걸 명확히 하자는 거야.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자. 당신은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잃게 될 거야. 수진이 목까지 포함해서 그 대가로 나는 의무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자유를 얻는 거지. 진심이야? 그녀가 인상을 찌푸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전히 진심이야. 당신이 자유를 원한다면 좋아 가질 수 있어. 하지만 난 이 불륜에 돈을 대줄 생각 없고 당신이 돌아오기로 결정했을 때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지도 않을 거야. 당신이 한 달 동안 사라진다면 나도 자유라는 걸 서류상으로 확실히 하고 싶어. 저는 수진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건 너와 관련된 비용도 일절 지불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수진아. 휴대폰 요금, 차, 대학 등록금, 아무것도 없어. 별거 기간 동안은 말이야. 수진은 코웃음을 쳤지만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앞가림은 내가 할 수 있어요. 우리 아빠가 도와줄 거예요. 그녀는 평소보다 자신감 없는 말투로 말했습니다. 지영이 끼어들었습니다. 좋아. 그깟 서류. 내가 얼른 서명해 줄게. 마치 칼로 베는 듯한 쉬운 태도로 그녀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한 달 동안 포기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목이 메어왔지만 저는 억지로 차분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제가 말했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전화하겠어. 그것이 영혼을 산산조각 낼 만큼 어둡고 뒤틀린 어떤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모든 일이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저는 흥신소가 진실을 밝혀낸 후 몇 주 동안 제 반응을 얼마나 꼼꼼하게 계획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사진, 문자 메시지, 심지어 영상 증거까지 가지고 있었죠. 만약 지영이 자신을 거의 기절할 정도로 때렸던 전 남편과 우리 결혼 생활을 걸고 도박을 하겠다면 저의 접근 방식은 신속하고 법적이며 재정적으로 파괴적일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이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서류가 작성되었습니다. 지영은 여느 때처럼 오만하게 한 글자도 읽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그녀가 서명할 때 수진이 뒤에서 엄마를 보며 짓던 작은 미소를 저는 보았습니다. 수진은 19살만 18세이지만 아직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미성년자라 서명할 필요가 없었지만 별거 합의서에는 제가 두 사람 모두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거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이것이 이례적이지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영의 태도는 승리감에 도취된 자기만족과 허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옳다고 완전히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 그녀의 귀에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냥 여기에 사인해, 엄마. 민준 아저씨는 어차피 아무것도 못해. 길게 보면 이건 그냥 형식적인 거야. 우리가 돌아오면 아저씨는 여전히 거기 있을 거라고. 방 구석에서 우연히 그 속삭임을 들은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지영에게 망상을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말하던 그 사람이 바로 수진이었다는 것이 갑자기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그들이 공유한 문자들, 경멸 수진이 밤에 몰래 나가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았던 것들. 분명히 그녀가 지영을 부추겨 태훈과 다시 만나게 했고, 지영은 과거의 트라우마를 겪었으면서도 그 기능장애적인 과거의 스릴에 대한 기이한 갈망을 느꼈던 것입니다. 모든 조각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냥 빨리 처리해, 민준 씨. 다음 날 아침 법원 근처 공증 사무실에서 일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을 때 지영이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나한텐 기대되는 한 달이 기다리고 있고 당신도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잖아. 듣기 좋네. 저는 가짜 평온함으로 말했습니다. 속에서는 혼란과 분노의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제 일부는 그녀에게 도대체 왜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다른 일부는 그녀의 멈출 수 없는 배신의 기세에 체념했습니다. 지영은 억제할 수 없는 흥분으로 짐을 쌌습니다.
옷을 개어 큰 여행 가방에 넣으면서 콧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수지는 서랍을 뒤지며 엄마 아저씨가 생일 때 사준 그 검은 드레스 입어야 해. 마커스 아빠가 보면 미쳐버릴 거야. 같은 즐거운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실 문가에 서서 팔짱을 끼고 그 기이한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마치 휴가를 준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뒤틀린 욕망이 충족될 것 같은 전남편의 집으로 휴가를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고통은 수진이 걱정 마, 엄마. 아저씨는 아무 짓도 못할 거야. 우리가 돌아오면 그냥 좀 화난 척 하다가 괜찮아질걸. 만약 아저씨가 나쁜 짓 하려 하면 그 별거 합의서에 사인하게 강요한 게 아저씨 아이디어였다고 말하면 돼 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수진이 배우의 조종자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녀는 지영이 태훈과 재결합하는 환상을 부추긴 사람이었고 지영의 뻔뻔한 태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미리 말하면 속이는 게 아니라고 나중에 저를 조종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도 수진이었습니다. 그녀의 기만 수준은 저를 말문이 막히게 했지만 또한 그들이 저를 다시는 이용하게 두지 않겠다는 제 결심을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제 관대함에 감사하지 않았고 남편이나 새아빠로서의 제 역할에 고마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을 놓아줄 때가 되었습니다. 지영이 거기에 서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할 일 없어? 그녀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준비 다 끝해가. 그리고 수진이랑 나는 태훈 씨 집으로 갈 거야. 우리가 나갈 때까진 좀 비켜줬으면 좋겠는데. 불필요한 마찰은 원치 않거든. 걱정 마. 제가 말했습니다. 작별 인사나 하려고 했어. 나한테서 받을 수 있는 마찰은 그게 다야. 그녀는 경멸하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확실히 그들은 그날 저녁 가방을 챙겨 떠났습니다. 지영은 마치 호텔 체크아웃을 하듯 거실을 휩쓸고 지나갔고 수지는 얼굴에 기대에 찬 미소를 띠고 뒤따르며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그녀의 우주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요. 두 사람이 문 밖으로 나갔을 때 저는 현관으로 따라 나가 난간에 기대어 손을 흔들었습니다. 잘 가. 제가 소리쳤습니다. 운전 조심하고. 태훈 씨 집이 강북 쪽이지? 한 달 잘 즐겨봐. 수진이 뒤돌아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다는 거나 알아두세요. 그리고 그렇게 그들은 떠났습니다. 차가 떠나자 집은 고요해졌습니다. 가슴은 텅 빈 것 같았지만 머릿속은 맑았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위스키를 가득 따라 한 잔 마셨습니다. 천천히 한 모금 마시며 목구멍으로 퍼지는 그 독한 맛을 음미했습니다. 이제 제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지영의 거짓말을 발견한 후 품어왔던 신중하게 계획된 일들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수진이의 차를 팔았습니다. 제 명의였고 제 돈으로 샀던 차였죠. 그녀는 항상 색깔이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하곤 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색이 아니에요라고 징징대곤 했죠. 이제 문제 해결입니다. 더 이상 그녀의 차가 아니니 색깔 따위는 상관없게 되었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지영의 차도 팔았습니다. 그녀가 애지중지하며 마치 자기가 돈을 낸 것처럼 인스타그램에 자랑스럽게 올리던 그 차 말입니다. 이제 그녀가 공식적으로 별거 중이니 그녀는 더 이상 그 차에 대한 법적 소유권이 없었습니다. 또한 공동 계좌의 돈을 모두 인출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공과금, 휴가, 비상금, 그리고 수진이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 꽤 큰 금액을 저축해 두었습니다. 제가 주된 기여자였습니다. 지영은 돈을 많이 버는 편이 아니어서 가끔 아주 조금씩만 보탰을 뿐이었죠. 저는 그 돈을 모두 제가 조용히 개설해둔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수진이가 대학에 가고 싶다면 친아빠나 엄마한테 내달라고 하면 될 일입니다. 한편으로는 대학 등록금에 대해 죄책감이 들기도 했지만 수진이의 그 오만한 미소를 떠올리면 망설임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을 기획했고 엄마를 학대자의 침대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를 조롱하고 제가 상관할 바 아니라고 말했으며 저를 바보 취급했습니다. 그러니 아니요. 저는 그녀의 학비를 지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녀가 스스로 판 무덤이고 저는 그녀를 구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또한 제 명의로 된 집을 급매로 내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위해 자산을 지키고 싶었지만 단기적으로는 지영의 30일이 끝났을 때 도어락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고 그녀가 제 아내로서 돌아올 법적 권리가 없도록 확실히 해두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제 명의로 된 그들의 휴대폰 회선도 모두 해지했습니다. 유치할 수도 있지만 모든 일을 겪고 나니 유치함조차 정당하게 느껴졌습니다. 3, 4일은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가슴을 짓누르는 불안감 없이 아침에 커피를 마셨고 옛날 영화를 보고 책을 읽었으며 새벽 2시에 지영의 휴대폰이 의심스러운 메시지로 울리는 스트레스 없이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러다 5일째 되던 날 전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영이 먼저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시간에 2~3번 정도였죠.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엔 수진이가 전화하기 시작했고 짧고 화가 난 음성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점점 더 적대적으로 변해갔죠. 민준 아저씨, 전화 좀 받아요. 그녀는 메시지에 대고 쏘아붙였습니다. 아저씨가 돈에 무슨 짓 한 거 다 알아요. 엄마 카드가 정지됐다고요. 다시 전화해요. 저는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가게 뒀습니다. 저는 마침내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을 상대하는 일을 끝냈습니다. 지영은 제가 플러그를 뽑는 걸 잊었던 집, 전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서 시끄럽게 울리는 낡은 무선 전화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벨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이 일을 끝내기 위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디야? 제가 수화기를 들자마자 지영의 목소리가 따지듯 물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전화했잖아. 수진이도 했고. 저는 남은 위스키를 돌리며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욕구를 챙기느라 좀 바빴어. 알잖아. 짧은 침묵 후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하나도 안 웃겨. 왜 우리 계좌에서 돈을 다 뺐어? 잔고가 0이라고 알림이 왔어. 전부 다 민준 씨.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가볍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지영? 당신이 30일간의 별거에 동의했잖아. 그건 내가 내 돈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이야. 난 동남아 휴양지로 여행을 가고 싶어서 돈이 좀 필요했거든. 그녀는 숨이 막히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수진이 등록금이 거기 있잖아. 걘 그 돈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나도. 우린 그 돈이 필요해. 그녀의 목소리는 그들이 빈털터리가 되었거나 그에 가까운 상태라는 것을 깨닫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제가 수진이와 지영의 차를 판 것도 분명히 알게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차는 어떻게 한 거야?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팔았어. 제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차들을 팔았지. 당신이랑 수진이는 그 차들의 한 푼도 보태지 않았잖아. 어쨌든 당신 지금 태훈 씨 집에 있잖아. 그 사람한테 새 차 사달라고 해. 비용도 그 사람 보고 대라고 하고. 민준, 이 나쁜 자식, 내가. 그녀가 말을 이으려 했지만 제가 끊었습니다. 계속 모욕하고 싶으면 그래도 되는데.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어. 우린 별거 중이야. 당신은 당신 할 일에 난 내 할 일 할 테니까.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이 사이클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이 전화하면 가끔은 무시하고 가끔은 받았습니다. 통화는 독설과 모욕, 경찰을 부르거나 고소하겠다는 미성숙한 협박들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영은 별거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녀는 사실상 저에게 재정적으로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 이용권을 준 셈이었고 그녀의 불륜 증거와 그 이전의 타임라인을 고려할 때 이혼 소송에서 전적으로 그녀에게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난장판이 시작된 지 일주일쯤 지난 어느 저녁 수진에게서 음성 메시지가 왔습니다. 그녀는 거의 정신이 나간 듯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음성 사서함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아저씨가 날 이렇게 끊어낼 순 없어요. 내 등록금을 안 내주겠다고요? 가정폭력이나 뭐 그런 걸로 고소해 버릴 거예요.
아빠가 그러는데 변호사를 사서 이걸 다 아저씨 잘못으로 돌릴 수 있대요. 그리고 내가 쓰던 그 빌어먹을 차도 팔았다면서요? 이제 학교도 못 가게 생겼잖아요. 나보고 뭐 어쩌라고요? 패배자처럼 버스라도 타고 다니라고요? 아저씨 이거 후회하게 될 거예요, 민준 씨. 그 메시지는 저를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지는 항상 제가 계속 돈을 대주기를, 그녀가 익숙해진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제공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이익을 위해 엄마의 불륜을 도왔고, 어쩌면 제가 계속 돈을 대주는 동안 친아빠를 엄마와 다시 이어주길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 음성 메시지를 증거로 저장했습니다. 만약 그녀가 저를 고소하려 한다면 그녀의 공갈 협박 기록을 가지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 시점에서 의붓아버지로서 남아있던 일말의 동정심마저 증발해 버렸습니다. 그녀는 제 친딸이 아니었고 입양한 적도 없으며 항상 저를 원망으로 대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30일 동안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저는 또한 지영을 공식적으로 퇴거시키기 위해 변호사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지영은 한 달이 끝난 후 돌아와서 점유권이나 배우자의 권리를 주장하려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적절한 서류를 제출해 둔다면 불가능할 겁니다. 저는 그들에게 통지서를 보냈고 그들이 집에 없었지만 문에 붙여두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기록되기를 원했습니다. 공식적인 퇴거 명령 집행일은 태훈의 생일이 지나고 약 2주 후였습니다. 그 시점에 집은 거의 비어 있었고 제 개인 소지품은 없었습니다. 저는 새 출발을 준비하며 짐을 창고에 맡기거나 팔아버렸습니다. 제가 이삿짐 센터를 불러 제 소유의 마지막 가구들을 치우고 있을 때 지영과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강제 퇴거 사실을 알게 된 모양이었습니다. 밖에 세워진 차는 태훈의 것으로 보이는 낡은 중고차였는데 멈출 때 덜컹거렸습니다. 수진이 뛰쳐나오자마자 그녀의 얼굴에 서린 분노가 보였습니다. 엄마, 저 개자식이야. 그녀는 분노에 차서 차도에서 발을 구르며 소리쳤습니다. 내 가구들에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저건 내 의자고, 저건 내 책상이라고. 저는 차분하게 이삿짐 센터 직원에게 돌아섰습니다. 기사님, 상관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모든 건 제 명의로 되어 있고, 제 신용카드로 샀거나 제 이름으로 산 겁니다. 만약 자기네 물건이라고 주장하는 게 있으면 제 변호사와 이야기하라고 하세요. 기사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소형차도 들어 올릴 수 있을 것 같은 건장한 체격에 삭발한 머리를 한 남자였습니다. 수진이 그를 지나쳐 저를 쫓아오려 했지만 그가 팔을 뻗어 막아섰습니다. 아가씨, 그가 말했습니다. 작업 중에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지영이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지 마. 그녀는 으르렁거리며 이삿짐 기사에게 삿대질했습니다. 민준, 당장 그만두라고 해. 여긴 여전히 우리 집이기도 해.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야. 별거 합의서에 서명했잖아. 기억 안 나? 그리고 난 집주인으로서 내 가구를 가져갈 모든 권리가 있어. 만약 당신 물건이라고 주장하고 싶으면 영수증을 보여줘야 할 거야. 수진이 화가 나서 앞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요. 내 물건이라고요. 아저씨는 내 등록금도 빚졌잖아요. 나한테 미래를 약속했잖아요. 아저씨는 정말 쓰레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갈라졌습니다. 그녀가 제 팔을 핥히려 했지만 이삿짐 기사가 자연스럽게 우리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어허, 이보세요. 그만합시다. 기사가 엄한 눈빛으로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잡아 뒤로 물러나게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고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놔요. 내가 가서 저 사람 죽여버릴 거야. 그녀는 드라마틱하게 소리쳤지만 저는 그것이 대부분 허세라고 의심했습니다. 이때 지영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 이 뱀 같은 자식. 내가 이걸로 널 법정에 세울 수 있다는 거 알지? 넌 양육비도 안 주고 있잖아. 수진이는 19살이야. 제가 차갑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내 친딸도 아니지.
그러니 난 아무것도 줄 필요가 없어. 수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고 나서 우리를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미쳤어요? 저는 현관문에 붙어 있는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저게 퇴거 통지서야. 판사한테 따지고 싶으면 마음대로 해. 하지만 기억해. 이 별거는 당신들이 원했던 거야. 당신은 전 남편을 원했지, 지영. 그리고 너는 내 아빠 집을 원했고, 수진아? 거기서 영원히 살아. 난 너희에게 빚진 거 없어. 지영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내가 태훈 씨한테 돌아간 이유야. 그녀가 쉴씩거렸습니다. 넌 차갑고 인정머리 없는 인간이야. 태훈 씨가 좀 거칠긴 해도 적어도 그 사람은 진짜 영혼이 있어. 넌 그 잘난 논리와 이성 뒤에 숨어서 잔인하게 굴 뿐이지. 확실히 저는 제가 잔인하다는 말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때린 적도 위협한 적도 없었습니다. 안락한 삶, 차, 집, 딸의 학비까지 제공했습니다. 그게 잔인한 거라면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노려보기만 했습니다. 수진이 다시 한번 이삿짐 기사의 팔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꼼짝도 않는 바위 같았습니다. 억울한 눈물을 흘리며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후회하게 될 거예요. 우리한테 모욕감 준 거 다 갚아줘야 할 거라고요.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이삿짐 기사에게 경멸 섞인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당장 떠나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말했고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지영과 수지는 욕설을 퍼붓고 소리 지르며 떠났습니다. 낡은 세단이 굉음을 내며 골목길을 빠져나갔고 저는 아드레날린으로 심장이 뛰는 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추악한 장면이었지만 그 망상을 끝내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조만간 그들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들은 정말이지 혹독하게 펼쳐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영의 새 변호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제가 유기와 정서적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며 저를 당황하게 하려 했습니다. 그는 수진의 양육비를 청구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수진이 성인이며 제가 입양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녀가 여전히 어떤 의미에서 미성년자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시도해 볼 수 있겠지만 실패할 거라고요. 저는 또한 지영이 서명한 별거 합의서를 언급하며 그 합의서가 한 달 내내 제 자산에 대해 제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제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재빨리 개입하여 법정에서 그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별거 전에 시작된 지영의 외도 증거를 제출했고 그 모든 것은 흥신소 직원이 기록해 두었습니다. 판사는 이 모든 일의 뻔뻔함에 거의 황당해하며 유책 배우자에 의한 이혼을 승인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빚진 것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판사조차 이 상황의 희비극을 알아보는 듯 했습니다. 운이 없었군요. 그가 지영에게 말했는데 그 노골적인 조작에 대한 경멸을 거의 숨기지 않았습니다. 지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현실이 분명해지자 그녀의 기세는 마침내 꺾인 듯 보였습니다. 수지는 법정 뒤편에서 팔짱을 낀 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렸던 태훈의 품으로 돌아가는 승리의 귀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재앙이었습니다. 최종 판결로 제가 고의로 남겨둔 공동 계좌의 잔액 일부가 지영에게 넘어갔습니다. 그 돈은 그들이 저렴한 월세방에서 몇 달치 집세를 내거나 태훈의 낡은 세단을 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정도였습니다. 반면 저는 개인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된 대부분의 자금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친구를 통해 지영과 수진이 태훈과 완전히 합쳐 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들이 기대했던 장밋빛 가족 상봉이 아니었습니다. 태훈은 여전히 예전처럼 술만 마시면 분노를 터뜨렸고 지영이 인상이라도 쓰면 뺨을 때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아빠를 지지했던 수지는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했고 왜 더 이상 차가 없는지 궁금해하는 친구들의 시선과 수군거림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녀는 새아빠가 차를 뺏어갔다고 설명해야 했지만 분명히 많은 동정을 얻지는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들이 그런 환경에 있다는 것을 상상하며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학대는 결코 유쾌한 주제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구해줘야 한다는 압박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모욕하고 제 호의를 갉아먹고 배신을 뻔뻔하게 과시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결정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도덕적 딜레마는 내 문제가 아니다라는 단순한 논리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그 시점에서 저는 제 자신을 위한 탈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제안받았지만 지금까지 고려하지 않았던 방콕 지사 발령을 수락했습니다. 새로운 재정적 자유와 함께 저는 태국으로 떠났고 흥분과 슬픔이 섞인 안도감을 느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5년의 결혼 생활은 그런 재앙으로 끝났지만 적어도 저는 자유였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방콕에서의 새로운 삶에 정착했습니다. 무더운 날씨, 북적이는 거리, 도시의 멜로디 같은 혼란은 저에게 묘한 위안을 주었습니다. 저는 짜오프라야 강이 내려다 보이는 현대적인 콘도미니엄을 빌렸고 열정을 가지고 새로운 업무에 뛰어들었습니다. 제 사생활은 꽤 조용했습니다. 가벼운 만남은 있었지만 진지한 관계는 없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과거의 감정적 충격에서 회복 중이었으니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제가 북적이는 야시장을 거닐며 수많은 길거리 음식을 구경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한국 번호였지만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하여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준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침묵이 흐르더니 곧 떨리는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단번에 수진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보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평소의 거친 성격과는 다른 목소리였습니다. 엇갈리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제가 최대한 담담한 어조를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제발 끊지 마세요. 저는 인파에서 벗어나 신선한 코코넛을 파는 노점 근처의 조용한 구석을 찾았습니다. 60초 준다. 제가 경고했습니다. 말해. 수진이 숨을 헐떡였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그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메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 태훈 아빠가 미쳐 날뛰고 있어요. 엄마랑 싸우고 화내고 저를 쫓아냈어요. 진짜로 집에서 쫓겨났다고요. 갈 데가 없어요. 지금 친구 집에 얹혀 있는데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돈도 없고요. 당장 뭘 사 먹을 돈도. 민준 아저씨. 무서워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 머릿속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수진이 임신했다니. 19살 난 의붓딸이 말입니다. 수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아빠는 누구지? 남자친구? 아니면 그녀의 반항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하룻밤 불장난이었을 수도 있겠죠. 놀라움은 곧 차가운 종결의 느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망설임을 감지한 듯 했습니다. 제발요. 그녀가 애원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버리지 마세요. 뭐든지 할게요. 다시는 아저씨 무시 안 할게요. 약속해요. 그냥 산부인과 검진비나 방어들 보증금 정도만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방콕의 습한 오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앞에 펼쳐진 활기찬 시장 풍경, 관광객과 현지인들의 흐름을 응시했습니다. 기억의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수진의 경멸 어린 눈빛, 독설, 엄마를 태훈에게 떠밀며 느꼈던 기쁨, 그 증오 섞인 음성 메시지들. 집에서 쫓겨날 때의 그 장면, 제 얼굴을 핥히려 했던 시도. 이제 그녀는 임신했고 자신이 그토록 옹호하던 친아빠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제 아주 작은 일부는 연민을 느꼈지만 훨씬 더 큰 부분은 그녀가 제게 한 모든 짓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진심이에요? 저를 썩어 문드러지게 내버려 둘 셈이에요?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복잡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너 예전에 나한테 그랬지. 내 엄마는 자기가 원하는 술집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내가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줬고 너도 그렇게 할 거라고 했었지.
지금 당장 다른 술집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야, 수진아. 난 내 아빠가 아니야. 난 너에게 빚진 게 아무것도 없어. 네가 이 모든 일을 꾸몄고 이제 와서 나보고 구해달라고?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전 그냥 어렸잖아요. 제가 다 망쳤어요. 알아요?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고요. 제발요, 아저씨. 돈 있잖아요. 제가 말을 끊었습니다. 돈 있어, 그래. 하지만 너한테 단 한 푼도 줄 생각 없어. 넌 내 결혼 생활을 파탄내는데 일조했고, 나를 온갖 모욕적인 말로 불렀으며, 가정폭력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 도움을 원해? 그녀는 펑펑 울고 있었습니다. 임신했다고요? 무서워요. 제가 다시 한번 말을 끊었습니다. 수진아, 나 이제 끊는다. 행운을 빈다. 네가 잠자리를 폈으니 거기 누워. 민준 아저씨,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저는 종료 버튼을 눌러 통화를 끝냈습니다. 아드레날린으로 심장이 쿵쾅거렸고 제 일부는 분노, 연민, 슬픔이 뒤섞인 대립의 여파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배신의 쓴맛이 이겼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녀가 다시 제 삶으로 들어오게 두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깨를 펴고 군중 속으로 섞여 들어가며 제 하루를, 그리고 제 삶을 계속해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전화가 끊기기 전 그녀가 마지막으로 뱉은 제발이라는 단어는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조종 시도였을까요? 아니면 진심 어린 도움 요청이었을까요? 어쨌든 그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임신했고 저는 그녀를 지옥으로 곧장 돌려보냈으니까요.